세계 서열 24위까지 올랐던 거대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 기업의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볼 수 있었고, 프로야구는 20년간 9번이나 재패했죠. 부채가 3조 원을 넘겨도 은행들은 앞다퉈 돈을 빌려줬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제과업에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자공장을 짓고 중공업에 건설업까지 손을 뻗었죠. 제과회사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혜태그룹이라는 네 글자가 대한민국을 호령하다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광복 직후 서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용산 남영동에 일본인이 운영하던 작은 제과 공장이 있었죠. 나가오카 제과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격리를 보던 조선인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병규. 일본인 틈에서 유일하게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조선 사람이었죠. 해방이 되자 일본인 주인은 급히 짐을 싸 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장엔 기계들만 덩그러니 남았죠. 보통 사람이라면 혼란한 시국의 피난부터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동료 3명과 의기투합해 공장을 통째로 인수해버렸습니다. 적산 기업을 불화받은 것이죠. 4사람이 합심해 회사를 세우고 이름을 고민하다 상상의 동물 혜태를 떠올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 동물처럼 정직하게 장사하겠다는 뜻이었죠. 문제는 끼니도 벅찬 시절에 누가 과자를 사냐는 거였습니다. 온 나라가 굶주리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첫 제품은 양갱이었습니다. 팥을 달게 졸여 만든 전통 간식이었는데 이게 의외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에 단 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한 입 베어 물면 힘이 솟는 기분이었죠. 가마솥에 직접 한천과 팥을 삶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입소문을 타던 찰나에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공장은 폭격으로 무너지고 직원들은 흩어졌습니다. 절반 이상이 전란 중에 목숨을 잃었죠. 보통 기업이라면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허나 생존한 직원들은 솥단지 하나 챙겨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부산 어딘가에 천막을 치고 그 솥으로 양갱을 만들었습니다. 전쟁통에도 단 것을 찾는 수요는 있었거든요. 덕분에 혜태는 창립 이래 단 하루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는 전설적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상경한 혜태는 본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껌과 사탕을 보며 아이디어를 얻었죠.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당시 껌은 전량 수입품이었거든요. 직접 제조해보자며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국산 껌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황당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최대 히트 상품이 시각껌이었는데 모양이 담배와 똑같았습니다. 광고 문구가 아빠도 나도 시각껌이었으니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허나 당시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며 담배 피우는 척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이 껌 덕에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행보였습니다. 여름엔 다들 시원한 걸 찾지 않습니까? 고작 설탕물 얼린 게 전부던 시절, 혜태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유럽에서 본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국내에서 만들어보자 결심한 겁니다. 직원들을 덴마크로 보내 기계를 사오게 했으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원료인 탈지분유가 국내에 없었던 겁니다. 어디서 구했을까요? 바로 주한 미군이었습니다. 부대에서 분유를 얻어와 만들기 시작했죠. 당시 혜태의 위생관리가 철저해 미군 납품 자격까지 땄다고 합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거죠. 헌데 아이스크림을 담는 콘 과자가 눅눅해지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이 안 됐는데 고민 끝에 찾아낸 묘수가 기가 막힙니다. 콘 안쪽에 초콜릿을 발라 코팅하는 방식이었죠. 이러면 내용물이 녹아도 과자가 젖지 않습니다. 당시 기술론 균일한 도포가 어려워 초콜릿이 바닥에 뭉쳤는데 이게 오히려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을 때쯤 맨 밑에서 초콜릿 덩어리가 나오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보너스라며 좋아했습니다. 기술 부족이란 실수가 명물이 된 셈이죠. 그 제품이 바로 브라보콘입니다. 출시되자마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매상들이 구름처럼 몰려 공장 문을 걸어 잠가야 할 정도였고 물량은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때 북측 인사들에게 건넸더니 남조선 제품이 맞냐며 믿질 않았답니다. 미제 아니냐고 의심하길래 포장지에 회사 주소까지 보여줘서 납득시켰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품질이 그만큼 독보적이었단 얘기죠. 브라보콘은 지금까지 48억 개, 매출은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26바퀴나 도는 양입니다. 허나 이 성공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혜태는 내놓는 족족 대박을 터뜨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꿀과 티밥의 조화가 일품인 맛동산은 한 번 맛보면 절대 멈출 수 없는 마성의 과자였죠. 누적 판매량만 무려 28억 봉지를 돌파했는데 이걸 일렬로 세우면 지구와 달 사이를 왕복하고도 남는 엄청난 길이라고 합니다. 야구공을 쏙 빼닮은 홈런볼은 프로야구 개막 시즌에 맞춰 등장해 뜨거운 야구 열기와 함께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담백한 에이스는 어른들의 커피나 술 친구로 사랑받았고 밥한반은 실제 밥맛을 완벽히 재현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촉촉한 초코 케이크 역시 월 매출 45억 원을 기록하며 초대형 히트 상품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편의점 진열대의 절반을 점령할 정도였으니 롯데 제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업계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한 셈입니다. 본업에서 넘칠 만큼 돈을 버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로야구 출범과 맞물려 전라도 연고팀이 필요했지만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었고 호남 기반인 금호그룹조차 손사래를 칠 정도였으니까요. 청와대까지 찾아가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답을 듣자마자 바로 발을 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던 그 순간 혜태가 유일하게 구원투수로 등판해 광주를 본거지로 한 야구단을 창설했습니다. 창업주인 박병규 회장의 고향이 광주였기에 가능한 결단이었는데 라이벌 롯데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쟁사가 들어오는 걸 견제한 건데 사실 업계에서는 고작 과자나 파는 회사가 야구단을 운영하겠냐며 조소를 보냈습니다. 창단 멤버가 겨우 15명에 불과했고 재벌 구단들에 비해 자금력이나 시설 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처참했습니다. 번듯한 연습장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 수준이었죠. 선수가 부족해 타자가 마운드까지 오르며 한 시즌에 30 홈런과 10승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이한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합지졸 같던 팀이 창단 2년 만에 보란듯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4년 연속 재패라는 신화를 썼고 20년간 9번이나 정상에 서며 거의 5할에 육박하는 승률을 자랑했죠. 이는 메이저리그의 명문 뉴욕 양키스조차 넘보지 못할 압도적인 성과였는데 도대체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헝그리 정신으로 똘똘 뭉친 선수들은 소외된 지역민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일념으로 싸웠고 팬들은 그 투지에 열광했습니다. 광주 구장은 날마다 인산인해를 이뤘고 승리하는 날이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할 만큼 응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호남 출신 연예인들은 경쟁사 제품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브라보콘과 OS만 고집할 정도로 충성도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제과 기업 혜태는 전국구 명성을 얻으며 브랜드 가치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때부터 혜태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 국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든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물고 뛰어놀고 밤이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종합 선물 세트가 불티나게 팔렸고 대한민국에서 이 브랜드를 모르면 간첩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재계 순위 24위, 계열사 15곳, 매출 2조 7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증명하듯 작은 과자 가게가 거대 재벌로 성장한 것입니다. 올림픽 시즌에는 당대 최고의 톱스타들이 앞다퉈 광고에 출연했을 만큼 그 위상은 실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눈부신 성공은 누군가의 위험한 야망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창업주 박병규 회장이 52살이라는 한창 나이에 폐암으로 급작스럽게 타계하면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경영권을 넘겨받은 건 겨우 29살의 장남이었는데 그는 부친상 후 불과 18일 만에 주주총회를 열어 속전속결로 움직였습니다. 기획실 과장에 불과했던 핏덩이가 하루아침에 상무이사 타이틀을 거머쥐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되었죠. 이후 전무와 부사장을 거쳐 고작 33살의 나이에 그룹의 모든 권력을 쥔 회장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미국 유학파 출신의 젊은 야심가 박건배, 그가 바로 30년 공든 탑을 물려받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선대 회장이 평생 지켜온 경영 철학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내뱉은 말은 식품 비중을 축소하고 전자와 건설을 그룹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죠. 롯데와의 경쟁이 과열된 레드오션에서 푼돈을 버는 대신 시대 흐름에 맞춰 첨단 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더 화려한 무대를 꿈꿨지만 문제는 그가 제과 전문가일 뿐 중공업이나 전자 분야에는 문외한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였고 이것이 몰락의 서막을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산업에 뛰어들어 신방전자를 인수한 뒤 사명을 혜태전자로 바꾸며 본격적인 확장에 나섰습니다. 과자 굽던 기술로 첨단 기기를 만들겠다니 무모한 도전이었고 기술력은 물론 시장 경쟁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삼성과 LG라는 공룡들이 버티고 있는 정글에 맨몸으로 뛰어든 격이었지만 그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내 오디오 시장의 최강자였던 인켈을 거액에 사들이며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렸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선 전화기 업체와 케이블 방송 장비 사업까지 손을 뻗으며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제과 회사가 오디오와 전화기를 만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는데 상식 밖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설판에도 뛰어들었죠. 미진금속공업을 사들여 간판을 혜태중공업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중공업까지 넘본 겁니다. 철도 차량 제조에 나섰는데 무궁화호 객차를 여기서 뽑아냈다면 믿기시나요? 제과업체가 기차를 찍어낸 셈이죠. 당최 무슨 큰 그림을 그리는지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모한 문어발식 확장이었죠. 문외한인 분야를 마구잡이로 건드렸는데 핵심은 그 막대한 자금줄이 어디였냐는 겁니다. 모기업 혜태제과는 매일 현찰이 꽂히는 알짜배기였습니다. 전국 매대에서 과자가 팔려나갈 때마다 현금이 쏟아져 들어왔으니 자금 회전이 기가 막혔죠. 금융권은 이 현금 동원력에 혹해 서로 돈을 쥐어주려 안달이었습니다. 무려 29곳의 종금사가 대출을 제안했으니까요. 그룹은 이 자금을 넙죽 받아 챙겨선 식품과는 딴판인 적자투성이 계열사에 쏟아부었습니다. 과자 판돈으로 전자와 중공업의 부실을 틀어막은 꼴이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겉모습은 번듯한 재벌이었으나 실상은 3조 원에 육박하는 빚더미 위에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2조 9,780억 원이었는데 본업으로 수십 년을 꼬박 벌어야 갚을 수 있는 천문학적 규모였죠. 그럼에도 확장의 고삐를 죄지 않았습니다. 총수는 도박꾼 마냥 판돈을 키우며 이번엔 터지겠지 라며 배팅을 이어갔어요. 허나 제과 노하우로 중화학이나 전자 분야를 정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더욱 기이했던 건 당시 회장의 처신이었습니다. 그룹이 백척간두에 섰는데 정작 오너는 바깥 감투 쓰는 일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연맹 부총재를 거쳐 총재직을 꿰차고 세계 연맹 이사에 대한 역도 연맹 회장까지 도맡았죠. 경영은 뒷전인 채 명예욕만 채운 셈인데 소위 자율 경영이라며 계열사들이 제멋대로 굴러가게 방치했습니다. 이러니 책임 경영이 제대로 될 리 만무했겠죠.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져도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습니다. 당시 혜태 타이거즈 운영 실태가 그룹의 민낯을 보여주죠. 한국 시리즈 최다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지만 선수들에 대한 처우는 그야말로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지독한 구두쇠 구단으로 악명 높았는데 우승 보너스랍시고 던져준 게 고작 자사 과자 종합 선물 세트였답니다. 두둑한 포상금 대신 과자 부스러기를 준 건데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간식을 받고 우승 반지를 꼈다는 전설이 전해지죠. 연봉조차 타 구단에 비해 턱없이 낮았기에 우승 직후 시즌에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구단 측이 되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숙소 수준을 떨어뜨리고 식대마저 삭감해버린 겁니다. 안타나 장타를 칠 때마다 쥐어주던 소소한 경력은마저 반토막을 냈으니 선수들 사기가 꺾일 수밖에요. 격분한 선수단은 집단 행동을 결의했고 구단주가 주최한 회식 자리에서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가 올라왔지만 그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고 침묵만 지켰습니다. 고기가 새카만 숫덩이가 되어 연기만 자욱할 때까지 방치한 이른바 불고기 항명 파동이라는 무언의 시위였죠. 격노한 구단주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감독은 주동자를 색출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결국 총대를 맨 선수 하나가 징계와 벌금을 얻어맞았으나 훗날 알고 보니 그는 진짜 주모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동자들끼리 눈치 싸움을 하다가 운 나쁜 사람이 억울하게 독박을 쓴 웃지 못할 사연이었죠. 이 사태 후에도 구단의 짠물 경영은 여전해서 타 구단들이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혜태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천하의 혜태 선수들도 저만큼 받는데 너희가 감히 라며 연봉 인상을 억제하는 카드로 써먹은 겁니다. 이렇게 야구단 고열까지 짜내서 모은 자금은 당최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전부 부실 계열사의 구멍을 메우는 데 들어갔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엉뚱한 곳에 걸음으로 준 격이죠. 맛동산, 홈런볼, 브라보콘 같은 효자 상품들은 여전히 불티나게 팔리며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수익은 본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전혀 생뚱맞은 사업 확장에 탕진되고 있었다는 게 비극이었죠. 소비자들은 맛있는 과자를 사 먹으며 본의 아니게 그룹의 부실 적자를 대신 갚아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 재계순위권 그룹 중에서도 부채 비율이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었죠. 매출 2조 원이라는 외형 뒤에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지만 무리한 확장의 폭주 기관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는 구석은 바로 대마불사 신화였습니다. 덩치가 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맹신이었죠. 대기업이 무너지면 대량 실업 사태가 터지니 정부가 구제해 줄 거란 배짱이었고 금융권 역시 안이하게 판단했습니다. 설마 혜태가 망하겠어? 라며 위기 시에도 구원투수가 등판할 거라 믿고 자금을 계속댔던 겁니다. 허나 그 안이란 믿음은 곧 박살나게 됩니다. 아시아 전역을 집어삼킬 거대한 경제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태국발 외환 위기의 불길이 인도네시아를 태우고 마침내 한반도를 향해 맹렬히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태국 바트와 가치가 수직 낙하하는 이변이 발생하자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포문은 인도네시아가 열었습니다. 루피아 가치가 바닥을 쳤죠. 다음 타자는 말레이시아였습니다. 그 거대한 쓰나미가 한반도를 덮친 겁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뛰었고 증시는 추락했습니다. 갚아야 할 외채는 산더미인데 달러 금고가 텅 비었으니 은행부터 휘청거렸습니다. 외환 위기라는 악몽의 서막이었죠. 국내 대기업들도 줄초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1월 한보 철강이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죠. 5조 원이라는 빚더미에 깔려 부도를 냈습니다. 3월엔 산미가, 4월엔 진로가 뒤따라 무너졌고요. 7월엔 재계팔 위 기아그룹마저 숨이 넘어갔습니다. 11월은 해태였죠. 뉴코와 한라, 청구도 함께 침몰했습니다. 재벌들이 도미노 마냥 쓰러지자 정부는 결국 국제통화기금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해태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위험했습니다. 5월부터 부도설이 파다했거든요. 사측은 헛소문이라며 유포자를 잡아넣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허나 딱 6달 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8월에 이미 200억 원 어음을 못 막아 휘청였었죠. 간신히 고비는 넘겼으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현금 고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과자 팔아본 돈으로이자 갚기도 벅찼습니다. 전자와 중공업 쪽에서 까먹은 적자가 워낙 막대했거든요. 11월 1일 해태제과는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당일 해태전자와 대한포장공업도 함께 주저앉았죠. 창업 52년 만의 비극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가마솥 하나로 일궈 재계 24위까지 갔던 탑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연양갱부터 브라보콘, 맛동산 같은 히트작을 내고 야구를 9번이나 재패했던 그 혜태가 말이죠.
동네 슈퍼를 평정했던 국민 과자 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도 소식에 본사 앞은 빚 받으러 온 채권단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넋이 나간 채 지켜볼 뿐이었죠. 당장 내일 밥줄이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장은 정막만 감돌았고 기계 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흡사 52년 전 창업 당시의 폐허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청년들의 패기와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겨진 건 천문학적인 빚더미뿐이었죠. 채권단이 급히 소집됐습니다. 종금사 29곳이 머리를 맞대고 1,500억 원을 긴급 수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였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었죠. 땅 팔고 주식 팔아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제관은 화의를, 전자와 중공업은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했어요. 스스로 문을 닫는 최악은 피했지만 경영권을 법원에 넘긴 셈입니다. 여기서 참 씁쓸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이벌 롯데와의 악연인데요. 두 회사는 수십 년 앙숙이었죠. 초코파이냐 빼빼로냐 피 튀기게 싸웠는데 혜태가 휘청거리자 롯데가 취한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납품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혜태의 원료 대주는 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양자태기를 강요하며 자금줄을 조였습니다. 경쟁자가 넘어지니 일으켜주긴커녕 확인 사살을 한 격이죠. 이 사건으로 업계 상도덕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요. 이듬해 6월 정부가 살생부를 발표합니다. 55 개부실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선언이었죠. 그 명단에 혜태 3형제가 포함됐습니다. 소생 불가능 판정을 내리고 청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직원들은 날벼락을 맞았고 하청 업체들도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과자 한 봉지엔 밀가루부터 포장, 운송까지 수많은 업체가 엮여 있거든요. 혜태의 몰락은 그들의 생존까지 위협했습니다. 불똥은 야구단으로도 튀었습니다. 혜태 타이거즈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낀 거죠. 월급 줄 돈도 없어 국보급 투수 선동열을 일본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무늬만 임대지 사실상 팔아치운 겁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도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고요. 주전들을 현금 트레이드로 팔아 운영비를 충당했습니다. 우승 반지 9개의 명가가 선수를 팔아 연명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광주 민심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타이거즈는 단순한 스포츠 구단이 아니었으니까요. 호남의 자존심이자 차별받던 지역의 서름을 씻어주는 해방구였습니다. 승리하는 날이면 온 거리가 축제판이 됐는데 그런 팀이 공중분해될 위기였으니까요. 팬들은 팀만은 살려달라 절규했지만 모기업이 망한 판국에 구단이 온전할 리 만무했죠. 더 기가 막힌 건 오너의 태도였습니다. 회사가 박살났는데 책임지는 리더가 없었거든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뿐 쇠고랑은 차지 않았습니다. 횡령 같은 구체적 범죄 사실이 없다는 이유였죠. 단지 경영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무능은 법적으로 죄가 아니었으니까요. 수만 명의 밥줄이 끊기고 가정이 파탄났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이것이 당시 재벌 공화국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룹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15곳에 달하던 계열사들은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전자와 중공업 부문은 간판을 내렸고 철도 차량 사업부는 다 기업에 매각되는 운명을 맞았죠. 상사는 부도 처리됐고 유통과 광고 대행사, 코레드 역시 새 주인을 찾아 떠나며 혜태라는 두 글자가 지워지기 시작했죠. 50년 공들인 금자탑이 무너지는 와중에 유일하게 숨이 붙어있던 곳은 제과 부문뿐이었습니다. 연양갱이나 브라보콘 같은 효자 상품 덕분에 채권단은 모태가 되는 이 기업만은 회생시키기로 결정했죠. 국민 간식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인정해 8,400억 원이 넘는 빚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출자 전환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과거 그룹 산하에 위풍당당하던 제과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상태에서 야구단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고 수년 동안 지루한 매각 줄다리기가 계속됐죠. 인수설만 무성하다가 결국 기아자동차가 구원 투수로 등판하며 인수를 확정지었습니다. 타이거즈는 기아 유니폼을 입게 됐고 연고지 유지를 간절히 원하던 광주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전설적인 그 이름은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고 호랑이 엠블럼 옆을 지키던 붉은 로고도 자취를 감췄죠. 9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명문 구단의 이름이 바뀐 뒤 오너 일가의 행방도 묘연해졌습니다. 사실상 두문불출하며 재기를 꿈꿨으나 현실의 벽은 높았고 제도약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와인 유통업으로 재기를 모색해봤지만 경영난 끝에 그마저도 타인의 손에 넘겨야만 했습니다. 재계24 위총수의 말로라기엔 초라했지만 그가 초래한 파국에 비하면 약과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임직원과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며 이 몰락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죠. 본업을 등한시한 문어발식 확장과 부채에 의존한 외형 성장이 얼마나 처참한 최후를 부르는지 말입니다. 기업을 오너의 개인 금고로 착각했을 때 벌어지는 비극이 이 그룹의 흥망성쇠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대 공룡이 쓰러진 폐허 위에는 과연 무엇이 흔적으로 남았을까요? 각기 다른 곳으로 팔려간 계열사들의 족적을 쫓다 보면 생존과 소멸이 엇갈리는 기막힌 사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해태라는 간판을 달았던 기업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경영주 밑에서 각자 도생하고 있는 셈이죠. 재과 부문부터 살펴보자면 채권단 관리로 근근히 버티던 회사를 외국계 자본이 사들이게 됩니다. 스위스 자본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신설 법인을 세운 뒤 알짜배기 재과 사업권만 양수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부실 채무는 털어내고 수익성 좋은 자산만 골라가는 철저히 계산된 인수였죠. 껍데기만 남은 구법인은 건설업 등으로 연명하다 청산됐는데 새 법인의 주인이 또다시 바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과거 해태의 위기 당시 물품 공급을 중단하며 압박했던 경쟁사 롯데가 인수에 뛰어든 겁니다. 라이벌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그들이 이제는 아예 통째로 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이때 극적으로 크라운 제과가 참전하면서 치열한 머니게임 끝에 결국 크라운이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크라운 혜태 체제가 출범한 건데 롯데로서는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편의점에서 롯데와 크라운 혜태의 과자들이 나란히 진열된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죠. 브라보콘이나 홈런볼 같은 스테디셀러들은 여전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브랜드 생명력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빙과 사업부는 다시 한번 쪼개져 팔려나가는 기구한 운명을 맞습니다. 이번 새 주인은 빙그레였고 그 유명한 브라보콘도 이제는 빙그레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죠. 즉, 여러분이 브라보콘을 사 먹으면 수익은 빙그레로 잡히는데 겉포장에는 예정을 생각해 혜태 마크를 남겨둔 겁니다. 그렇다면 음료 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 알갱이가 씹히던 추억의 음료 봉봉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제품을 만들던 회사는 일본 자본을 거쳐 현재는 LG생활건강의 식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혜태 HTB로 변경됐고 코코팜 같은 히트 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경영권은 완전히 넘어간 상태죠. 고향만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냉동사업부는 제과 쪽에 남았으나 경쟁사들의 파상 공세에 밀려 예전만 못한 실정입니다. 유업 부문의 여정은 더 파란만장한데 그룹이 공중분해되기 전 이미 계열 분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창업 동지였던 가문의 2세가 회사를 떼어내 독립 경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허나 같은 간판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모기업부도 소식에 휩쓸려 치명타를 입었고 결국 동원그룹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은 동원 FMB라는 이름으로 유제품을 생산 중인데 칼슘 강화 우유로 유명했던 그 제품이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구단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기아차 인수 후 타이거즈는 새로운 둥지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인수 초기엔 전신인 혜태의 색채를 지우려다 팬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찬란했던 왕조의 역사를 부정하지 말라는 목소리였는데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과정을 거쳤죠. 요즘 기아는 옛 영광을 소환해 레트로 유니폼을 입고 뛰며 왕조 시절 전설들을 불러 행사를 치르곤 합니다. 9번의 우승 트로피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죠. 인수 후 기아 타이거즈도 우승 횟수를 추가했습니다. 혜태 시절을 더하면 무려 12번이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야구사에서
전무후무한 최다 우승 기록이죠. 자금난에 시달리던 과거엔 꿈도 못 꿀 일들이죠. 스타들에게 거액을 안겨주고 외국인 용병도 데려오니까요. 든든한 모기업 자금력 덕분입니다. 제과 업체가 구단을 꾸려갈 때와는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다면 과자 팔아 야구하던 시절이 틀렸던 걸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헝그리 정신 속에서도 정상을 휩쓴 원동력은 선수들의 돕기와 팬들의 뜨거운 함성이었으니까요. 빙고는 오히려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호남의 자존심을 걸고 뛰었죠. 현재의 거대 팬덤도 그 뿌리는 해태에 있습니다. 당시 축적된 추억과 애정은 세대를 건너뛰어 지금까지 생생하게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룹의 몰락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본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과 성공 신화에 취해 중공업이나 전자산업을 넘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제한 분야 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었죠. 요즘도 같은 오류를 범하는 기업이 보입니다. 잘 나간다고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본진까지 위태로워지는 혜택골이 나죠. 두 번째는 부채의 공포입니다. 남의 돈을 끌어다 쓰면 초기엔 덩치를 빨리 키울 수 있겠죠. 허나 위기가 오면 빚은 족쇄가 됩니다. 당시 그룹은 무려 3조 원에 육박하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어요. 호황기엔 버텼으나 외환 위기 한방에 주저앉았죠. 고금리 시대인 지금 똑같은 공포를 느끼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경영진의 책임의식이에요. 오너가 회사를 망가뜨려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고통은 오롯이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의 몫으로 남았죠. 정작 판단을 내린 당사자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당시 재벌 구조가 가진 고질적인 병폐였죠. 개선되었다곤 하나 갈 길은 답니다. 본래 해태란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상상의 영물 아닙니까? 창업주는 그런 올곧은 마음으로 기업을 일구려 했습니다. 정직한 상도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죠. 허나 경영권을 물려받은 이 세대는 역주행했습니다. 무리한 확장과 빚잔치로 사명의 먹칠을 하고 말았죠. 기업이 창업 정신을 망각하면 어떤 결말을 맞는지 그룹의 흥망성쇠가 적나라하게 증명했습니다. 편의점 매대엔 아직도 그 과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맛은 여전하지만 제조사는 예전 그곳이 아니죠. 주인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껍데기인 브랜드만 남고 기업의 실체는 공중분해된 셈입니다.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미각 덕분에 브랜드의 생명력만 겨우 유지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도 추억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소풍 때 맛동산, 야구장 홈런볼, 여름날 브라보콘 같은 기억은 생생하니까요. 비록 그룹은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어도 그 시절의 향수는 우리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여러분께 남다른 의미로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50년 넘게 한국인과 호흡했던 기업, 과자로 시작해 야구 재패까지 이뤄냈던 그곳. 탐욕 탓에 무너졌으나 유산은 건재합니다. 과자의 달콤함과 아이스크림의 시원함, 우승 깃발은 남았으니까요. 여기까지 혜택 그룹의 몰락 과정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